학력평가 화법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지금 지난주 화재 대피 훈련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지역을 환기한 다음 내가 이러한 의문이 추가로 생겨서 오늘 피난기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 소개하면서 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난기구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까지 일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피난기구 첫 번째 완강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러한 순서로 완강기를 사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고요. 아래의 구조대도 비슷합니다. 구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러한 피난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언급을 한 다음 이러한 피난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라는 자신의 바람을 밝히며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1번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말하기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 화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 소개하고 있지 않았죠. 적절하지 않다. 다음 두 번째 발표 순서를 제시한 후에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순서를 조절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적절하지 않다. 다음 세 번째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시각자료 제시하면서 완강기 그리고 구조대의 사용법이라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질문은 이 부분을 보라 하는 그러한 의도의 질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요. 마지막 청유형을 활용하여 청중의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청유형은 활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화법과 장문, 지문에서는 가를 통해서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세우기 위한 대화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공약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공약과 관련된 현재 상황,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경험 이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점, 이러한 공약을 그냥 전부 다 수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곳에서 보면 지킬 수 있는 공약, 그러니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지금 나그를 작성을 했겠구나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는 지금 세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대화에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또 대화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내용을 추가했는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형 문제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세운 아래의 장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된 것은 묻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옆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제시된 일화를 들어 공약의 필요성에 대한 청중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첫째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일화를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첫째 공약을 제시할 때 대화에서 언급하지 않은 공약의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둘째 공약을 제시할 때 선생님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였음을 제시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를 보면 셋째 공약과 관련해서 대화에서 제시된 다른 학교의 사례를 활용해 내 공약의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지역 학교의 통계 제시를 하고 있었지만 대화에서 이 내용 언급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사실 사례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약의 기대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5번 친구들의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잘못되었죠. 그리고 공익적임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장문은 문제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했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 관점의 입장을 대조하여 문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다음 네 번째, 제안하는 행사의 내용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렇게 급식 도우미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사의 내용 그리고 행사를 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 비유적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면서 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는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언어 문제도 하나 볼 텐데요. 지금 지문을 통해서 피동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 3가지, 피동 전미사를 활용하여서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 그 다음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어지다나 개되다 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 이렇게 3가지의 문법 요소를 통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동문과 능동문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피동문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게 되고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능동문과 피동문이 1대1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날씨가 풀렸다 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술어를 살펴보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피동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는 바꾸기가 어렵죠. 이렇게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피동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동 표현의 특성상 피동 표현이 이러한 때에 사용된다
그리고 이중 피동, 피동의 문법 요소를 2번 이상 결합한 경우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 여기 참고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살펴보면요.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죠. 능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억지로 능동문을 만들면 날씨를 풀었다처럼 어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 3번 용언 어간의 비동 전미사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피동사를 파생해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리고 피동의 문법 요소를 한 번 이상 결합할 경우 어색하게 여기 오류가 있었네요. 2번입니다. 2번 이상 결합할 경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는가? 이중피동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 대신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되어 있는데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설명까지도 적절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언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2024년 6월 고1 6월 목평 시행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학생 체감 난이도는 약간 어려웠다로 추정되고 1등급 컷은 89점 정도로 예측합니다. 작년 커트라인은 87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순서는 독서, 예술지문, 과학지문, 사회지문, 그리고 문학으로 넘어가서 고전소설, 고전시가와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술지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하고 그리고 나 해가지고 두 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가 지문에서는 예술에 대한 통념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예술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를 뜻하고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운동이다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까지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근대 이전까지 예술과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근대의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근대 예술가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대 예술의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등장 배경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였고,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괴하였다라고 하는 예술가의 특성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제시하였습니다.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아방가르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하였고,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지문입니다. 나지문은 비디오 아트의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점이며,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생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한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예술가는 다른 비디오 아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뉩니다.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입니다.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반 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 기계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의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각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바로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처럼 가와 나의 두 지문을 분석하였는데, 이 지문들을 활용하여 풀어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바로 해설 강의를 보지 마시고 잠깐 강의를 멈추어서 문제를 푼 후 이 강의를 다시 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입니다. 가 문단의 사문단에서 아방가르드의 본질이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아방가르드 운동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고, 나의 사문단에서도 비디오 아트가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의의가 제시되어서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글에서는 아방가르드라는 중심 개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서 틀린 선택지입니다. 2번은 나에서는 통념을 비판하여 비디오 아트라는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입니다.
3번입니다. 가와 나에서는 상반되는 주장을 절충하여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5번입니다. 가와 나에서는 변천 과정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도 역시 틀린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20번 문제에 해당이 되며 이는 전체 오답률의 2위를 기록한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백남준의 TV첼로는 1971년에 제작된 첼로의 텔레비전 3대를 결합한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출력되는 영상은 첼리스트의 즉흥 연주나 행동에 반응하여 변형됩니다. 백남준의 닉스는 텔레비전 2대의 변조장치를 결합한 작품으로 화면에 계속 등장하는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형태로 일그러뜨려 희화화한 이미지를 이처럼 정답은 5번인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게 옳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의 산문단과 보기에 첼로의 텔레비전 세대를 결합한 형태라는 서술을 통해 A는 설치 비디오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 문단 마지막 문장과 가의 산문단을 고려하면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A는 새로운 매체를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보기의 무대 공연을 위해 첼리스트의 즉흥 연주나 행동의 반응이라는 서술은 A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관객이 아닌 예술가나 작품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나의 산문단과 보기의 텔레비전 2대의 변조장치를 결합한 작품에서 B는 설치 비디오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나의 산문단과 보기에 닉슨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형태로 일그러뜨려 희화화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서술에서 B는 변조장치로 작품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일 지문에 대해서 2문제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 지문입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의 발전 동향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이며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는 전체의 약 2.5%입니다.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등을 제외하면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수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단 증발법입니다. 이는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 응축함으로써 담수를 없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해수 담수화 설비는 해수 가열기, 진공 유지 장치, 직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증발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에 이동한다. 해수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의 끓는 점인 110도씨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하며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합니다.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 진공 유지 장치에 의해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수의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 순간적으로 끌어올라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되어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순수한 수증기는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과 만나서 응축되어 그 담수가 됩니다. 이처럼 다단 증발법에 대해서 담수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단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으로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단 증발법의 장단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세대의 해수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다단 증발법에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로 반투막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서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물 분자가 옮겨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며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 펌프를 사용하여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반투막을 거쳐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며 담수가 생성되는데 이를 역삼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역삼투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에 비해 담수 생성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며 단점을 소개하였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22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로 이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보기는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설비의 구조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단에 따르면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고 하였으므로 해수 가열기를 통과하기 전에 해수는 니은에서 니은의 순서로 증발기를 통과하고 해수 가열기를 통과한 후에 해수는 니은에서 니은-의 순서로 증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왜 옳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문단의 내용을 통해 니은과 니은-는 증발기임을 알 수 있고 증발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이 문단의 내용을 통해 기역은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임을 할 수 있고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이 문단에서 수증기는 기역, 즉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과 만나서 응축되어 담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단에서 해수는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두 번째 증발기인 니은-에서 가장 염분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5번입니다. 다단 증발법과 역삼투법에 비해 막 증류법 방식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막 증류법의 대표적인 방식은 고온의 해수와 저온의 담수 사이에 소수성을 띤 다공성 막을 설치하여 온도 차이에 의해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만 막을 통과하도록 해 담수를 얻는 것이다. 이 방식은 해수의 온도를 50도에서 70도씨로 높이는 것을 제외하면 압력 등 다른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기에 1,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도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막이 물과 맞닿기 때문에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문제를 푼 후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단
증발법과 역삼투법에 비해 막중류법 방식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선지가 틀리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문단에서 다단 증발법은 해수의 온도를 끓는 점인 110도C 이상까지 높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막중류법은 해수의 온도를 50도에서 70도C로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산문단에서 역삼투법은 반투막의 오염이 심해지면 담수 생성 효율이 저하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막중류법은 막이 물과 맞닿기 때문에 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이문단과 보기에서 다단 증발법과 막증류법 모두 해수에서 증발된 수증기를 통해 담수를 얻기 때문에 물의 상변화를 이용하여 담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이문단에서 다단 증발법은 진공 유지 장치로 증발기들의 내부 압력을 낮추는 방식임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막중류법은 압력 등 다른 요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과학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과학기술의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법의 효력에 대한 사회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때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타격을 말한다.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법의 효력은 시행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느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이에 비해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은 법의 장소적 효력입니다. 이는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각각에 대한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사문단에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영역 일부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선택지가 틀리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문단에서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구법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선택지입니다. 이 문단에서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3문단에서 주한 외교 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3문단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땡땡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990년 1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1일에 공포된 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고 효력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보고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의 구법은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을 위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땡땡 기업에 대한 위법행위 종료일은 2010년 2월이므로 2016년 6월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면 땡땡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5번에 대한 선택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문단에서 이전의 발생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기에 구법을 적용하면 위법행위 종료 시점인 2010년 2월로부터 5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2012년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땡땡 기업에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이 문단에서 법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구법의 폐지 시기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구법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다음엔 4번입니다. 보기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인데 땡땡 기업에 대한 조사 개시일은 2016년 6월이므로 2021년 7월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단에서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구법은 신법이 시행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구법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회 지문에 대해서 문제풀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전소설 왕시전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풀이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왕시전은 남녀 이합형 애정소설로 관탈미녀 모티프, 재생 모티프, 적강 모티프가 드러나며 전반적으로 도교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남녀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왕원의 딸 왕씨는 홍관 땅의 김유령을 만나 혼인했지만 나라의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됩니다.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습니다. 제 나이 20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늘 서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선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일만 관을 가져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등장하여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 뜻을 자세히 말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김유령이 현실적인 소망을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도사가 다시 한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달라 라고 하니 그제야 김유령이 다시 대답합니다. 함께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두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된 소망을 고백합니다. 중력 부분 이후에서는 주인공이 전생의 신선계의 인물이었음, 그리고 적강 모티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괄로 묶은 부분에서 좋은 일을 하라는 화산도사의 말을 듣고 뱀과 도적을 구했으나 다른 이들을 해치는 존재를 구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새로운 과업을 받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데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였고 김유령이 애달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4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화산도가 제시한 과업을 지킨 후 다시 찾아온 김유령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도사는 김유령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가 될 때도 있고 새가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니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의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유령이 바친 돈으로 신이한 존재들을 부르는 화산도사의 모습이 등장하였고 이는 전기적 요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가 김유령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가서 들어보아라.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 관리를 내어 3달 만에 묻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3달 안에 묻지 못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죽은 왕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재생 모티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 라고 하며 전기적 요소가 한 번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왕씨를 묻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김유령이 화산도사를 찾아왔지만 화산도사가 자리를 비운 탓에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올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굉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북방에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옛집에 가서 무빙 등 왕씨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그 유희국에 가둬두어라. 라고 하면서 왕씨의 종들을 모두 죽여 유희국으로 보내는 화산도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유령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씨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라고 하면서 본문이 여기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윗글은 화산도사의 신이한 능력 등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보겠습니다. 2번.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작품 속 서술자의 내면 고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은 틀리게 됩니다. 3번.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윗글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 윗글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며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5번. 현재와 과거를 빈번하게 교차하며 인물의 태도 변화를 부각한다 라고 하였는데 윗글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체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초월한 존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계에 존재하였다고 설정하는 등의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윗글에서는 김유령이 왕씨와 재회하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살아 돌아온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에 나라의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김유령은 꿈에 나타난 선 할아버님의 말을 통해 초월적 존재인 화산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하고 말하는 화산도사의 말을 통해 적절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윗글에서는 왕씨와 재회하기 위해 화산도사가 내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유령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왕시전의 분석 및 변형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전시가와 현대수필이 결합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강호사시가, 상충곡, 입춘에 대해서 분석하고 변형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호사시가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호사시가에서는 자연에 대한 감상을 4계절에 나누어서 분석한 작품으로 맨 처음에는 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강호는 자연을 뜻하며 대유법을 나타내고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고 하는 구절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한 즐거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앗과 막걸리의 쏘가리 안주로다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자연에서 즐기고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같은 경우는 종장에서 매번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교적 충의 사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수에서는 여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연 일이 없다. 미더운 강 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의인법을 제시합니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삼수에서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조그마한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주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낚시를 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수 겨울입니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가 넘다. 삿갓 비껴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자연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평시조이자 연시조입니다. 성격은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이며 주제는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는 최초의 연시조로서 이황의 도산 12곡과 이의 구산 9곡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상충곡입니다. 상충곡에서는 맨 처음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며 이웃들에게 함께 산수 구경을 가자고 권유합니다. 다음에는 산책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와 같이 대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라고 하는 곳에서 안빈낙도의 태도를 볼 수 있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라고 하는 곳에서 풍류적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후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대꾸법을 얘기하고 있고 무라일치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음은 막대 짚고 아일은 술을 메고라면서 대꾸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고
시냇가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있는 공간에 해당됩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수감목, 정자, 시냇가, 산봉우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점점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몰입해가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도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화는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소재입니다.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 서리법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있는 곳을 무릉도원 같다고 말하며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봉우리에 올라 그룸을 앉아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있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직유법을 사용하였고 색채 이미지도 사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라고 하는 곳은 대구법, 의인법, 주객전도의 표현,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태도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풍명을 외에 어떠한 것이 있었고 해서 서리법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단표누앙이 허튼 생각 아니 아모타 백력 행락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사에 해당됩니다. 주제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민낙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징으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직유법, 대유법, 의인법, 서리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이 활용됨,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무라일체의 경지로 자연에 동화되어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남, 주객전도의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냄 등으로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입춘입니다. 입춘은 백석이 지은 수필입니다. 처음에는 수한과 대한 등으로 겨울의 추위를 나타내는 절기를 나타내어 계절적 시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글쓴이를 등장시켜서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내리고라고 하는 구절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제시가 되어 있으며 괄호로 묶인 부분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듯하다가 추위가 다시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봄이 오는 계절의 신기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우리나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계절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음력을 좋아한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골의 고향에 대한 긍정적인 글쓴이의 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 이후에서는 봄이 되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입춘이 되어도 추위가 바로 가시지 않지만 새싹들이 돋고 짐승에 꿰어서 잡는 틀인 창해와 마소에 매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큰 썰매인 발구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을 흐렸던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때 소년은 글쓴이의 어린 시절을 나타내고 입춘을 맞이하는 소년의 심정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로 묶인 부분에서는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며 어른이 된 나는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어른이 된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현실에 지친 성인이 되어 계절이 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감정을 느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계절이 변해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현재의 나를 생각하며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입춘이라고 하는 수필은 입춘과 관련한 나의 추억과 생각, 입춘이 되어도 무감각해진 자신으로 인한 성실감과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입춘이라는 절기로 유발된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과거와 현재가 시간적, 공간적, 정서적으로 대비되면서 현재의 무감각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의 글쓴이는 어린 시절과 달리 계절의 변화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봄이 찾아온 것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4번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의 각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응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가는 각수의 종장에서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라는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나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에서 부귀와 공명이 자신을 꺼린다고 표현하는 주객전도의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안빈낙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나의 화자는 마지막 구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강호사시가 상춘곡, 입춘, 변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품은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로는 메아리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는 동욱 내외의 이야기로 도시에서 상처 입은 인물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안정과 위안을 얻고 배경이 되는 산골은 인물들의 혼란스럽고 피폐한 도시 생활과 대비되어 고요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산골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인물들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처음에서는 도시에 상처 입은 인물들 영동욱 내외가 등장합니다. 동욱 내외는 이 지리산 공비 소탕이 완료되던 다음 해 봄에 여기를 찾아들어 막을 메고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하였고 아무리 버둥거려 봐도 살 수가 없는 살아갈 재간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만 쓰면 살릴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 못해 아이까지 죽인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극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산천으로 돌아간 동욱 내외는 자신들을 두더지라고 비유하며 도시를 벗어나 산골로 들어가 살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작품 전체적으로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서술의 속도감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로 묶인 부분에서는 산골 생활에 필요한 세간을 마련해서 산골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골로 향하는 동욱의 슬픔과 서러움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욱은 아내에 대한 연민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 산골에서 정착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찾은 반가움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에서는 산골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부부가 자신들에게 집을 지어준 박노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고 박노인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지만 가엾은 처지가 된 윤생원을 거두어 부부를 찾아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관용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괄호로 묶인 부분에서는 윤생원과 박노인의 성실한 태도가 돋보이며 시간적 배경은 2월 초순 어느 날 밤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괄호친 부분에선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모습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 밑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오려는 동욱 내외의 모습을 통해 산골이 새로운 구성원을 품을 수 있는 열린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윤생원과 명숙이 엄마를 이어주고자 하는 것을 통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휴머니즘적,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도시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서술의 속도감을 부여하였고 혼란스럽고 피폐한 도시 생활과 평화로운 산골의 생활에 대비하였습니다. 고요하면서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을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강의를 멈추시고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동욱의 아내는 매 한 가지를 봐야 더 들어가요. 길이 막히는 데까지 가보자요. 라고 말하며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진 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동욱 내외가 아이를 잃은 것은 피난살이라 하던 부산에서지 산골에서 아이를 잃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장사를 한 것은 동욱의 아내이며 동욱의 아내는 어촌 마을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했으나 손해만 보았습니다. 4번입니다. 오지그릇 조각을 본 동욱 내외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는 선지가 틀렸는데 골짜기 길 옆에 오직그릇 조각들을 본 동욱 내외는 정착할 만한 터전을 찾은 것에 대해서 설렘과 반가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동욱의 아내가 동욱에게 방을 한 간 더 달자고 말한 것은 명숙이 엄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메아리에서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산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산속은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삶의 애환을 지닌 인물들이 과거에 겪은 상처를 딛고 살아가게 해준다. 아울러 산속은 혼란한 도시와 대비되어 인물들에게 물질적 안정을 주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성원을 품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시가 된다. 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강의를 멈추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정답 부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동욱의 아내는 양은 그릇을 받아 이고 장사를 해보았으나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으므로 도시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봄농사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동욱의 모습 등을 통해 산골이 인물들에게 물질적인 안정을 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동욱 내외는 고통스러운 도시를 떠나 산골로 향하기 위해 돈푼 뗄 것을 팔아 밀가루 2포대와 감자씨 반말, 괭이, 호미 등을 꾸려 산골로 향합니다. 3번입니다. 동욱 내외는 골짜기 길 옆에서 오직그릇 조각들을 발견하고 정착할 만한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설렘과 반가움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곧 나물이 돋겠네 좋아라 라고 말하는 동욱 아내의 모습을 통해 산골이 인물들에게 물질적인 안정과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명숙이 엄마라는 새로운 인물을 산골로 데리고 오려는 동욱 내외의 모습을 통해 산골이 열린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메아리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시 두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적막한 식욕과 찬 밥이 출제가 되었는데 적막한 식욕은 인생의 쓸쓸함과 그것을 달래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찬밥은 어머니의 희생적 삶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먼저 적막한 식욕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모밀묵이 먹고 싶다 라고 하면서 모밀묵이라는 시적 대상을 제시하고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주는 음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촌잔치날 팔모상 새사돈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곳에서 싱겁고 구수한 모밀묵의 맛을 묘사하였고 모밀묵을 의인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음식인 모밀묵을 얘기하였고 식욕이 꿈꾸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며 모밀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은 위에 제시된 것처럼 봄날, 곧 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시어 때문에 하강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이라고 하는 구절에서는 너그럽고 넉넉한 음식인 모밀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산나물을 곁들여 놓고 어수룩한 산기슭에 허우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의 모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일행 이행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에서는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거느고 저승을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아인기요, 보이소 운마을 이생원 아인기요 라고 하면서 방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사한 시행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식욕이라고 이야기하며 명사로 종결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저승길에서마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모밀묵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겠고, 성격은 관조적이고 명상적이며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 일상의 사물을 통해 삶과 인생에 대한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음, 계절적, 시간적 배경과 소재의 결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함 등의 특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찬밥입니다.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일부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홀로 아픈 몸을 일으켜 찬밥을 먹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정서가 심화되고 운율이 형성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자의 개인적 체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연입니다. 가족에게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어머니의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따스한 찬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촉각적인 심상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3년입니다.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이 찬밥이 되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맨 끝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현재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가 과거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며 다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서정적이고 회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제는 어머니의 희생적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화자의 개인적 체험을 통해 보편적 깨달음을 드러내고 감각적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함, 유사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푸신 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해설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나에서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촉각적 심상을 대비해 어머니와 관련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반어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2번, 과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4번,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묘사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변화된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2024년 6월 시행 고1 국어 모의고사에 대해 분석 및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